이번 미국-이란 충돌에서 충격적인 부분은 협상 중에 지도자 제거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은 김정은에게 어떤 느낌일까요?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김정은이 셈법을 좀 달리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북한의 미국을 대하는 기본 입장은 핵을 가지고 협상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안보 보장이라든가 대북 제재 해제 같은 것을 얻어내면 된다. 그 이전까지는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좀 버티거나 벼랑 끝 전술을 취하면 된다. 이런 맥락이었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대화를 나가면은 그런 위기 상황은 또 미국의 압박은 풀려진다 이런 거였는데, 이란 사태는 특이하게도 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하는 도중에 벌어졌거든요. 그것도 트럼프가 협상이 잘 되고 있다,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진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연막을 치면서 결정적인 한 방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 그리고 그 가족 또 군부 인사들을 비롯한 핵심 세력을 일거에 그냥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의 동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무리 감춰도 미국의 정보망이나 이런 데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또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나는 뭐 이거 파리 목숨이구나, 더더군다나 내 부인인 이설주 또 후계자로까지 생각하고 있는 딸 주애가 같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끔찍하겠죠. 그런 맥락에서 김정은으로서는 아마도 앞으로 좀 미국과의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좀 짜야 될 필요성도 아마 제기가 되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가 미친 사람이 핵을 가지면 위험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북한을 겨냥한 발언이었을까요? 트럼프가 김정은까지 염두에 두고 이런 발언을 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이란과 북한, 김정은 정말 좀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은 있거든요. 일단은 핵을 가진 사람이 위험하다, 이게 이란의 하메네이 정권을 빗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또 앞으로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될 경우에 닥쳐올 중동 지역의 불안이라든가 그게 테러리스트들한테 넘어갈 경우에 어떤 위험, 또 미국이 현실적으로 핵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걱정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발언을 받아들이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센 사람이 아무 그냥 의도 없이 빈말로 던진 거라 그래도 사실 좀 약자라든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그거에 따라서 때로는 좀 공포감이나 두려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죠. 김정은도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일부 한국의 전문가라든가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은 핵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니까 사실상의 핵 보유 체제니까 이란과 다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견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김정은 입장에서 과연 그게 위로가 되고 안도의 이런 한숨을 쉴 수 있는 이런 작용을 할지, 그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핵을 갖고 있어도 트럼프가 정말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저 트럼프가 미친 것 같다. 만약에 저 미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 안 되겠다, 이놈도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버튼을 눌러서 지시를 하면은 나도 하루아침에 우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3대에 걸친 이 패밀리 비즈니스가 하루아침에 간판을 내리고 문을 닫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김정은, 이번 사태에 대한 충격이 크겠지만 아마도 트럼프의 발언을 보고 이거 정말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이러면서 지금 아마 간부들하고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략을 모색하고 있을 거고요. 특히나 3월 31일 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베이징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 동향,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마 촉각을 곤두세울 것 같습니다. 작년 6월에도 이란 핵시설에 대한 포격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해 이번에 유독 이슈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난해 6월에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전폭기를 동원해서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이 세 곳에 있는 핵시설을 전격적으로 타격을 했죠. 그 당시의 작전명은 그냥 미드나잇 해머입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한번 때리고 그냥 빠진 거죠. 겁을 준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장기적인 플랜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 이란이 이제 미국과의 핵 협상에 응하게 된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근데 이번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전격적인 작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먼저 때리고 미국이 지원하는 형태로 정말 총력전 상태로 전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정말 정밀한 타격을 통해서 사전에 이스라엘의 모사드나 미국의 정보기관인 CIA의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철통 방어를 하던 경호를 하던 이란의 철권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전격적으로 제거를 한 겁니다. 정말 뭐 이란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지는 노릇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작전명 이름도 에픽 퓨어리지 않습니까? 정말 장대한 분노.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분노와 반이란 정서를 이스라엘과 미국이 힘을 합쳐가지고 터트려 버린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9년에 친미 팔레비 왕조를 이란이 이슬람 혁명을 통해 가지고 무너뜨렸죠. 그 다음에 집권한 호메이니가 이란의 이슬람 혁명 정부를 세우고 나서 정말 반미의 어떤 정점을 이루는 이런 대립전선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미국의 내부 또 군부 정치권에서는 이를 갈고 있었죠. 특히 79년 11월에 발생한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50여 명이 넘습니다. 무려 444일 동안이나 인질로 잡혀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절치부심 이런 것들이 이번 작전의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게 우리 입장에서 봐도 지난해 작전이야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장난이 아니죠.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것 때문에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잠기게 되면서 우리도 뭐 경험하셨지만 직접적으로 주유소 가격이 엄청나게 뛰고 주식시장이 출렁거리고 환율이 요동치고 이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뭐 지금 추경도 편성해야 될 정도로 우리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국제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랑은 크게 상관이 없구나 하는 이런 차원이었지만 이번 경우에는 우리 입장에서도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연일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이 이란 사태에 눈을 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란, 러우,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한국에는 어떤 리스크와 기회일까요? 가장 실질적인 우리로서는 실익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이 방산 분야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이 방산, 무기를 만든다는 게 국제 분쟁의 전쟁, 그 뭐 민간인들도 죽이고 살상하는 이런 무기를 만들다니 이게 비인도적이고 약간 좀 더티 잡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로 이제 인식이 돼서 방산 같은 거를 다들 좀 기업들이 놓아버렸잖아요. 과거에 삼성도 뭐 테크윈이 이래서 어마어마한 방산을 갖고 있었는데 반도체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과거에 자동차 만들었으니까요. 여러 가지 뭐 가전이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 우리 첨단 삼성 글로벌 기업이 살상무기 만드는 거 이런 거 해서 되겠어 해가지고 그걸 매각했죠. 그런데 정말 거기에서 한화가 천재일우의 기회를 만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산이라는 게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은 정말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이런 사업이 됐습니다. 바로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나토 국가 폴란드라든가 뭐 이런 유럽의 국가들이 다음번에는 러시아의 침략 대상이 우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아우성을 치면서 전차니 자주포니 또 드론이니 이런 무기들을 갖추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가장 각광을 받은 게 한국의 방산 기업이고요. 이번 이란 사태에서도 한국의 방산 기업이 생산한 방공 무기라든가 미사일 요격 체계 이런 것들이 정말 놀라운 성능을 발휘하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우리 방산 기업에는 뭐 전쟁통에 돈 번다 이거 좀 꺼림칙하긴 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석유라든가 다른 이런 우리에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수입 물자에 대한 공급 다변화의 기회가 마련됐다는 거죠.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아마 우리 정유사라든가 정부라든가 산업계 전반에서도 이대로 했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제는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던 이런 것들을 다른 지역으로 좀 다변화하는 이런 전략을 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거는 유류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풍선 부는데 많이 쓰는 헬륨 가스 같은 경우에도 중동 지역에서 우리가 거의 80-90% 의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위기감이 커진 이런 상황인데요. 헬륨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생산에서 꼭 필수적인 이런 소재입니다. 헬륨을 반도체에 넣는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반도체를 생산하는 정말 그 순수한,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하나도 반도체 성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환경, 작업 환경을 채워 넣는 그 가스가 헬륨입니다. 그리고 헬륨은 열 전도율도 높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열 같은 거를 외부로 빼낼 수 있는 이런 역할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반도체 그 공정을 맞는 그 공간에 혹시나 어디 틈이 생기거나 유출이 생겨서 그 생산된 물품이 다 폐기돼야 하는 이런 위기 상황들, 이런 불량품 상황을 헬륨 가스를 채워놓고 그게 새어 나오는 이런 것들을 탐지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공급망의 어떤 다각화를 꾀하는 이런 계기가 됐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보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또 우리가 많이 대비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미국이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들에 대한 이란의 공격, 또 예멘의 후티 반군이라든가 또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라든가 이런 무장단체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많이 구축을 했는데요. 이게 하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경북 성주에 있었죠. 이거를 빼간다거나,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적어도 방어망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팩3 이런 것들을 이제 외부로 반출하는.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좀 무기력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사전 협의도 없이 그렇게 빼가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로서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죠. 미국이 무기라든가 특히 28,500명에 이르는 미군을 빼간다 할 때 김포공항, 인천공항을 통해서 출입국 수속받고 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C-17이나 이런 대형 수송기가 와가지고 싣고 나가면 우리는 사실 미군이 몇 명 빠져나갔는지 알 도리도 별로 없죠. 물론 지켜보고 이번처럼 방송국에서 성주 지역에 있는 마을 CCTV까지 다 뒤져가지고 밤사이에 빠져나갔다 이런 흔적을 뒤늦게 발견할 수는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방어하는 이런 체계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 안보에 좀 우려가 국민들로부터도 제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미 간의 전력 자원에 대한 어떤 이동 문제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니면 누가 그거 언급하겠습니까? 북한이 언급합니까? 그런 점에서 미국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있겠다. 물론 한계는 있겠죠.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지적할 수 있는 거는 남북 관계 부분에서 상당히 좀 교착 상태가 오래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재명 정부, 역대 진보 정부들이 대개 보면 북한과의 관계 정상회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보수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남북 관계를 좀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이런 느낌을 줬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어드밴티지를 좀 이재명 정부가 누리기는 좀 어렵게 됐다는 거죠. 한반도 상황이 안정되고 남북 관계에서 돌파구가 열려야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런 낙관적인 얘기들, 또 금강산 관광지역의 개성공단 재가동 이런 부분까지도 막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플랜들이 좀 작동을 하려면 북한 김정은이 지금 대남 적대를 하고 있는 것들이 좀 풀려나가면서 뭔가 전기가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북한 김정은도 지금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여력이 아마 없을 겁니다. 트럼프는 오늘 아침 내가 끝내고 싶을 때 끝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란을 공습하면서 내걸었던 전쟁의 명분이 지금 사실 좀 난망하게 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게 이란의 핵 개발, 뭐 한 450kg에 이르는 60% 정도의 중위 농축 우라늄, 이게 이제 90%로 HU 고농축 우라늄으로 넘어가면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물론 기술이 뒷받침돼야 되겠지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하거나 외부로 이제 안전하게 반출하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란이 경제 또 정치 여러 가지 면에서 국제적으로 비난받고 있고 또 테러리스트들과 이렇게 결합된 어떤 악의 카르텔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메이니 정권을 무너뜨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일단 하메이니와 그 군부 일부를 제거하는 데는 성공했는데요. 그의 아들이 이제 후계자가 되면서 강경한 어떤 노선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지금 나타난 거죠. 아버지가 미군의 폭격, 이스라엘의 폭격에 의해 죽었는데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더 강경하고 또 교조적인 어떤 이슬람 근본주의에 입각해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번 전쟁의 여파로 유류 문제가 지금 심각해졌습니다. 미국은 우리랑 달리 한 가족이 차를 운행하는데 집안에 대개 한 대, 뭐 어떤 집안은 2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미국은 성인 4명이 살면 차 4대 있는 게 거의 기본이잖아요. 아주 어려운 분들 빼고. 그리고 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대체할 대중교통이라는 게 거의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이 지금 갤런이 뭐 한 3.78리터 이렇게 되니까 한 4리터 정도 되는데요. 지금 4달러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4달러 가까이까지. 그러면 환율로 보면 4리터에 뭐 4달러? 그러면 1리터에 한 1달러, 1,500원 뭐 가까이 되는, 우리랑 이번 사태로 해가지고 기류가 뻥 이렇게 상승하기 전까지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제가 2007년에 미국에 좀 한 1년 정도 생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직전까지 4리터, 그러니까 갤런당 유류 가격이 0.98달러 뭐 이랬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2달러를 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2달러, 3달러, 4달러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왜 전쟁했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60%의 미국 국민들이 전쟁의 이유를 모르겠다, 전쟁에 반대한다 이러면서 여론이 지금 좀 기울고 있고, 트럼프의 지지 세력인 마가 내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반대 여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트럼프가 고려해서 원래의 전략 목표인 하메이니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친미 성향의 정부가 수립되는 거, 그 다음에 핵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 이런 한 5가지의 목표 중에 핵심인 이 2가지가 끝까지 완수되지 않더라도 뭐 철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셀프 승전 선언이죠. 자기가 이 정도면 됐어. 트럼프 그런 거 잘하잖아요. 이 정도면 뭐 승리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이제 끝내는 이런 수순으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만약 트럼프가 다시 북미 정상외교를 시도한다면 김정은은 이번 이란 사건을 보고 더 협상장으로 나오게 될까요? 아니면 핵무장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까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이런 심정일 겁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정말 딜레마도 이런 딜레마가 없죠. 차라리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작년 10월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와서 트럼프가 만나자 그럴 때 그때 만날 걸,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거 뭐 만나지 않고 버티다가는 트럼프가 너 정말 나 11월 중간 선거도 망치고 올해 말에 노벨상도 받으려고 그랬는데 내 플랜 다 엉망으로 만들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거거든요. 트럼프 임기 작년 1월에 취임했으니까 4년 중에 벌써 1년 넘게 지나갔어요. 트럼프 마음 급합니다. 그렇다고 김정은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베이징에 오게 되는 트럼프를 만나겠다고 해도 뭔가 지금 상황에서 북한 문제에 트럼프가 집중해가지고 북미 관계에 어떤 현안 타격이 될까? 그거 좀 회의적입니다, 저는. 그냥 트럼프를 위한 하나의 그냥 포토 세션을 갖는 이런 수준에 불과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김정은도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나가든 안 나가든 트럼프가 결심하면 하메이니를 하루아침에 불귀의 객으로 만들듯이 나도 저렇게 보내버리지 않을까? 이런 아마 악몽이 있을 겁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핵 무용론을 좀 느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뭐 핵을 가진 북한과 이란은 다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핵이라는 게 정말 뭐에 쓰는 물건일까? 이걸 가지고 그럼 내가 현실적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하겠다고 위협을 하거나 실제로 태평양상으로 그동안에 시험 발사 고각 발사만 하던 걸 태평양상으로 쏴가지고 뭐 한 5,000km, 7,000km 날려보내는 이런 실사격, 거의 실사격에 가까운 위협을 할 수 있을까? 그랬다가는 하루아침에 아마 평양도 테헤란이 이번에 당한 그런 꼴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최근에 핵 상용 무기 뭐 병진 정책이래 가지고 핵은 이만하면 됐다 하면서 여러 가지 뭐 함정이라든가 전차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집중하면서 좀 내실을 기하는 이런 쪽으로 정책 선회를 하는 이런 느낌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당대회가 크게 열렸습니다. 단순한 내부 정치 행사가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동안 15년간의 통치 활동을 통해서 이제 좀 자기가 미숙했던 부분, 27살에 집권했잖아요. 그런 이제 청년기, 어린 청년기를 지나서 또 15년 동안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풀린 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평양에 대규모 뭐 주택을 짓는다든가 리조트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 사진이나 영상으로 내보낼 거리는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이만큼 좋아졌다 이렇게 내세울 만한 홍보할 만한 거리들은 지금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9차 당대회에서는 자신의 어떤 향후 리더십이라든가 통치 비전 이런 거를 제시하는데 좀 역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핵과 경제 문제를 병진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병진이라는 게 뭐 두 개 다 잘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많죠. 결국은 쫄락 말아 먹었는데 그래도 이제 핵 부분보다는 상당히 경제 분야, 뭐 지방에 공업 공장을 짓는다든가 병원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이제 김정은에 향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재래식 무기의 강화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는 노선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대남 적대 노선의 강화입니다. 이걸 통해서 한류의 유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차단하고 당분간은 남북 관계 쪽으로 좀 에너지를 쏟지 않고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 북러 밀착 관계 거기에서 실리를 얻는 쪽에 좀 집중하겠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김정은한테는 푸틴하고 트럼프 형님밖에 안 보이죠. 시진핑 형님도 지금 좀 뒷전에 밀려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9차 당대회의 이번 의미는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김정은으로서는 자기의 후계 체계를 좀 구축하는 이런 기초작업 성격이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13살짜리 딸을 노동당 대회 전면에 내세우거나 뭐 일각에서 당직을 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17살, 18 북한 나이로 성년이 돼야 노동당원이 되고 당직을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당대회를 계기로 한 그 이후의 행사들에서 딸 주애를 전격적으로 자주 등장시키고 또 중심에 놓음으로써 앞으로 이 아이가 후계자야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게 하는데 치중을 한 것 같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북한은 어떤 분위기인가요? 밀리면 안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해. 이것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먼저 선수를 잡아야 돼. 이런 느낌으로 김정은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죠. 특히 작년 10월 경주 에이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그동안 오랫동안 핵 추진, 핵을 동력으로 한 잠수함을 갖고 싶어 했는데 그런 원자로에 쓰일 어떤 핵물질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족쇄를 풀어줬거든요.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반발을 하고 나왔죠. 그러면서 작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자신들이 만든 핵 잠수함이라면서 8,700톤급 어마어마한 규모죠. 큰 함선을 잠수함 선체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잠수함 하면 좀 이렇게 검은 멋진 도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보통인데 이거는 무슨
붉은 벽돌색이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본래 녹이 쓸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밑바탕 칠을 하는 방청 도료만 칠한 상태에서 공개를 한 거죠. 아마도 한미 간의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문제가 거론되니까 김정은이 야, 안 돼! 올해 가기 전에 빨리 우리가 노동당 8차 대회 기간 중에 이거 올해로 끝나는데 그 기간 중에 잠수함 뭐 선보인다 그랬으니까 아직 칠 안 됐어도 공개해! 이래가지고 김정은이 군부 인사들 그리고 딸 주혜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세일이라 그리는 함교 위에까지 올라가서 좀 폼을 잡는 이런 상황이 있었죠. 김정은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뭐 주민들이야 외부 상황들 꽁꽁 통제해놓고 인터넷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 엘리트들, 특히 군부의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볼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래저래 한국군의 동향이라든가 뭐 트럼프가 와가지고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이제 만들 수 있게 됐다든가 이런 것들 전해 듣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김정은이가 이렇게 얘기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서 뭐야? 우리 원수님 장군님은 핵잠수함 만든다고 난리 펴더니 잘못하면 남조선한테 되치기 당하겠네, 따라잡히겠네, 역전패 당하겠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김정은도 이런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좀 서두르고 또 군수공업 분야에 빨리 만들어라 이렇게 박차를 가하고 있는 느낌, 이런 상황이 좀 엿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실제로 미국 본토 공격 능력을 갖게 되는 건가요? 미국이 이를 실제로 제거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틀림없는 거는 미국이 핵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임박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러면 김정은 정권은 물론 북한 군부 또 북한의 핵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전격적인 타격 제거 작전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거기에서 또 하나 위협으로 존재하는 게 바로 이 핵 잠수함이죠. SSBN, 그러니까 핵 동력으로도 추진을 하고 또 거기에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핵미사일이 실려있는 진짜 배기 핵미사일 핵 잠수함이 만약에 태평양상을 가로질러서 미국 본토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움직임이 탐지된다든가 실제로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장착해서 전술핵으로라도 미국의 한 개 도시 정도를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 이러면 이거는 가차없이 제거가 될 겁니다. 지금 북한이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또 여러 가지 뭐 헤일이라는 핵 어뢰까지 있습니다. 사실 부산 앞바다 같은 데서 만약에 이 핵 어뢰가 터진다면 유사시에 한국의 군수 지원을 하기 위해서 또 병력을 싣고 오는 미 군함이라든가 항모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영화 해운대에서 본 그런 엄청난 해일이 핵폭발로 인한 해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위협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도 사실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현존하는 위협으로 다가온다 이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이런 상황이 좀 될 수가 있겠죠. 미국이 지금 북한이 아무리 뭐 미사일을 쏘고 이래도 사실 반응을 안 하죠.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런 논평을 내고 있잖아요. 뭐 좀 그런 얘기지만 한국이나 일본이 뭐 불바다가 될 수 있어도 우리 미국 본토는 끄떡없어. 거기까지 올 것 같지 않아.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판단이 바뀌게 된다.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실질적인 상황이 된다. 이러면 미국도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북한과 한국 중 누가 먼저 핵잠수함을 실전 수준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타깝게도 북한이 먼저 만들 겁니다. 그거는 북한이 김정은의 지시 한마디에 따라서 뭐 체제의 국가 체제의 모든 역량을 거기다 쏟아 부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8,700톤급 선체가 어쨌든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선체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안에 원자로가 이미 들어가 있을 것이다. 러시아로부터 원자로를 얻었나? 어떻게 벌써 원자로를 얻었지? 이런 시각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원자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다. 그거 원자로 넣을 때 다시 갈라서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그런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북한은 그 내부에 뭐 자기네들이 핵 잠수함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런 함선을 곧 아마 띄우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제대로 된 핵 잠수함,
제대로 전력화된 잠수함을 누가 먼저 선보일 거냐? 이거는 저는 한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북한이 몇 해 전에 뭐 김군옥 영웅함, 북한 해군의 뭐 영웅이로 이렇게 치켜 세우는 사람이에요. 6.25 전쟁 때 미국 순양함 볼티모어함을 어뢰로 침몰시켜가지고 뭐 영웅이 된 사람, 김군옥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거죠. 실제로는 볼티모어함이라는 배는 그때 있지도 않았고 그런 전투 기록도 없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북한은 이 김군옥 영웅함이라는 걸 디젤함이었습니다. 띄웠는데 너무 선체를 과대하게 개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합참에서 진수식도 멋지게 했어요. 김정은이 뭐 샴페인 브레이킹 하는 이런 외국에서 어디 본 거는 있어가지고 그런 거 했죠. 그리고 풍선도 날리고 뭐 빵빠레도 하면서 이렇게 밀어 넣었는데 우리 합참에서 한미 정보당국이 유심히 이 배를 보니까 제대로 운항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항을 하는데 뒤뚱거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포착을 한 거죠. 이번에 북한이 선보인 잠수함, 지금 건조 중인 선체도 보면은 이런 선체 위에 세일이라 그러는 함교가 지나치게 크게 나와 있습니다. 대개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데 핵 잠수함을 보면 윗부분의 함교가 아주 짧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잔망경이나 뭐 이런 것들만 살짝 볼 수 있는 이런 안테나라든가 이런 시설만 있는데 왜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느냐? 그 안에 넣게 되는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아직 북한이 소형화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잠수함이 보통 직경 높이가 한 10에서 13m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작게 미국의 뭐 트라이언트라든가 이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 그거보다 작게 하니까 얼마든지 세워서 탑재가 가능하죠. 근데 북한은 아직도 이게 소형화 이런 것들을 못 하다 보니까 함교를 일부러 올려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겨우 끼워 넣은 건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잠수함의 어떤 정속 운항, 그러니까 정숙하게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제대로 속도를 내서 운행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뭐 북한의 디젤 잠수함, 그동안의 낡은 잠수함, 로미오급이니 이런 거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바닷속의 경운기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워낙 엔진음이 크고 이래서 미군 당국의 뭐 소나라든가 우리 P3C 같은 대잠 초계기 같은 게 있잖아요. 앞에 레이더 달려가지고 물속에 잠수함을 탐지하는 거기에 사실 적지 않이 이렇게 탐지가 되고 있고 우리 미군 전력이 동해안에 곳곳에 북한의 잠수함이 다닐 곳 같은 곳에 이런 탐지 장비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 가지고 북한 잠수함이 내는 특유의 엔진음이나 이런 것도 다 포착을 해 가지고 자료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북한의 특정 잠수함이 특정 음을 내면서 그 고유의 음을 내면서 지나가면 터져서 그 잠수함을 침몰시킬 수 있는 수중 기뢰도 매설이 돼 있다는 얘기도 들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제 북한 잠수함이 열악한 가운데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전력화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수함은 우리가 분명 먼저 만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겠습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추가 발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정은이 먼저 푸틴한테 우크라이나에 북한 병력을 대규모로 보내겠다고 얘기를 했죠. 가뜩이나 우크라이나로부터 이 전쟁에서 금방 이길 줄 알았는데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군만마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이례적으로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만났잖아요. 우주센터에서 내가 가진 우주기술 너한테 다 줄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2달 뒤에 북한 김정은이 몇 번의 실패 끝에 그렇게 어려워하던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쏘아 올립니다. 러시아의 기술이 결정적이었죠. 거기에 이제 고무돼가지고 김정은이가 정찰위성 3개 더 쏘아 올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났는데 아직까지 한 발도 추가로 쏘지 못합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1호기를 쏘아 올린 지 얼마 있다가 우리가 좀 늦게 우리 정찰위성, 자체적인 정찰위성 1호기를 쏘아 올렸고요. 우리는 작년 말에 제5호 위성까지 쏘아 올려가지고 중대형 위성 사업, 북한의 지역을 우리 자체가
다 위성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이미 만들었어요. 김정은은 지금 아마 대망신을 당했다. 군부 애들이 또 나를 또 어떻게 볼까 하고 절치부심하고 있을 겁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아마 그런 기술들 좀 받고 싶어 할 텐데 푸틴 입장에서는 아마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정말 대기권을 뚫고 나갔다가 재진입하면서 그 엄청난 마찰과 열을 견딜 수 있는 기본적인 그 기술을 알려줄 수 있는, 팁을 줄 수 있는 그 위성 기술, 뭐 ICBM으로 금방 전환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기술이니까요. 그거를 주고 싶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은도 정찰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핵이나 ICBM 부분을 좀 제껴놓고 재래식 무기의 개발, 배치, 또 현대화 이런 쪽으로 지금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찰위성 추가 발사 부분은 상당히 좀 뒤로 미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로부터 잠수함 기술이나 해군 기술이 북한으로 얼마나 이전됐을까요? 러시아 전쟁 이후 북한 군사력이 실제로 더 강해졌을까요? 기본적으로 북한이 지금 막바지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핵 잠수함 부분에 있어서 핵심 기술인 소형 원자로, 잠수함용 원자로 부분일 수 있는데요. 러시아가 뭐 전격적으로 이거를 줬을 가능성, 또 과거에 러시아의 핵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데서 뜯어낸 것들을 역설계 방식으로 해가지고 북한이 어떤 기술을 얻었을 경우, 또 북한이 해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절취한 기술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들이 있죠. 특히 최근에 이란 사태 때문에 이 해군 기술 부분이 좀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의 해군이 사실 상당히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든가 이런 부분에 동원됐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막기 위해서 이란 해군 전력을 무력화시키는, 그래서 뭐 50척 60척의 배를 어떻게 했다, 또 거기에 기뢰를 부설하는 해군 보트를 격침시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야, 이거 해군 무력 정말 중요하네, 이런 생각을 할 거고요. 작년 4월에 마침 김정은이가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연호를 만들었고, 그 뒤에 이제 2번 함인 강건함을 만들었죠. 지금 아마 뭐 해마다 2척씩 더 만들어라 이러고 최근에 그 선박을 다시 방문해 가지고 미사일 발사 시험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이제 8,000톤급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실 북한이 이전까지는 뭐 1,600톤급 압록강급이라든가 이런 함정밖에 못 만들었고, 그것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상당히 노후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 이런 것들을 좀 발휘하려고 할 거고요. 북한의 군사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많이 좀 향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강화됐다. 왜냐하면 일단은 실전 작전 경험을 현장에서 쌓았지 않습니까? 물론 2,000명의 병력이 숨지고 4,000명의 병력이 부상을 입는 이런 엄청난 손실을 겪었고, 그건 불법적인 파병을 통해서 용병을 통해 가지고 청년 군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이런 비난을 면치 못할 일이지만,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실전 경험에다가 러시아로부터 또 받은 많은 장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게 뭐 핵심적인 건 아니더라도 전투라는 걸 이렇게 하는구나, 드론은 이렇게 운용하는구나, 또 하다못해 방탄조끼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요즘은 신소재를 써서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거 러시아한테 좀 달라 그래야 되겠는데, 아니면 우리가 개발할까? 이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군사력 강화 쪽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에 대한 우리 군 당국의 어떤 대비 이런 것도 좀 절실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이 점점 남한 말투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최근 공개석상에서 김정은이 위헌이라는 말을 쓰는 거 보고 제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위헌,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북한에서는 사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노동당의 교시나 김정은의 말 한마디가 더 효과를 발휘하는 거지, 사실은 무슨 헌법 이런 거는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 얘기를 한다? 이런 맥락입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고 또 핵 보유국이라는 거를 헌법에 명시해 놨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핵을 포기해라, 비핵화해라, 이거는 위헌을 하라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논리적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이 해놓고 뭐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웃기긴 합니다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이 은연중에 뭔가 한국 문화, 한류 풍토에 물들고 있고 적지 않이 노출되고 있다는 걸 좀 반영하는 것 같아요. 김정은도 아마 한국에서 벌어졌던 뭐 계엄이라든가 또 내란 논란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엄청 주시하고 봤겠죠. 주민들은 다 인터넷도 못 보게 하고 눈과 귀를 막아놨지만 자기야 뭐 위성방송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우리 종편이나 넷플릭스까지 다 뒤져볼 거 아닙니까? 또 네이버에 자기 이름도 쳐보고 이러겠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은연중에 이렇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동생인 김여정도 대남 비난 담화라든가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 한류 드라마 영화 정말 많이 보는구나, 이런 느낌이 날 때가 있죠. 북한이 뭐 국무위원회 또 국방 관련한 이런 부서에 정책실이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과거에 북한에 이런 정책실 이런 거 없었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오신 고위 엘리트 분들한테 제가 이 부분을 좀 물어봤어요. 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랬더니 자신들도 이렇게 김정은의 연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이거 북한에서 안 쓰는 말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쓸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김정은이 사석에서 연설하는 거, 그때는 더 많이 쓰겠죠. 공개적인 자리에서 연설하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일반 주민들도 그런 거 약간은 느낄 수 있겠지만 고위 엘리트들이라든가 특히 외교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거 내가 남쪽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서 또 남쪽 TV에서 봤던 표현인데 우리는 저런 거 안 쓰는데 왜 우리 원수님 김정은이는 저걸 쓰는 거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될 거는 뭐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K 콘텐츠 유입을 강하게 단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이런 모습은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겠죠. 사실 한류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북한이 엄청 단속을 하면서 2020년 12월에 일찌감치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류 열풍에 좀 탐닉하는 이런 사람들, 특히 청소년이나 이 신세대층이 많은데요, 가차없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근신 처분하거나 경고 주거나 아니면 아주 심하다 그래도 노동교화형, 뭐 우리로 말하면 징역형 비슷한 건데요, 1, 2개월, 뭐 길어야 6개월 갔다 오는 걸로 이렇게 가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 드라마 영화를 단순히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5년에서 15년형을 받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공개된 비공개 북한 내부의 영상에 보면은 고등학교로 추정되는 학교에서 한류 드라마를 본 학생 2명을 머리를 빡빡 깎여서 공개 재판을 열고 징역 9년에 처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다시 이런 쓰레기 같은 이 친구들의 전철을 밟지 마라, 당과 조국을 배신하고 인생을 망치지 마라, 뭐 이런 교훈까지 거기다가 이제 얹어 놓았는데요. 아니, 외부 드라마 한두 편 봤다고 그걸 가지고 인생을 망치게 하는 이런 체제가 정상적인 체제입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만을 갖고 있고 정말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이 부모들이나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래지도 않았습니다. 8년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을 때 김정은이 그때 봄에 우리 대중가요 가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평양에 가서 남북예술단 교환 공연하면서 노래 부르고 이랬을 때 김정은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환호하면서 막 엄지척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가수들, 연예인들 따로 만나가지고 멋있다, 우리 예술단이 가지 않더라도 너희들은 그냥 와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레드벨벳의 뭐 빨간맛 이런 거 좋아한다고 막 이랬거든요. 자기들이 빨간색이라서 그런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까지 했던 게 주민들 눈에 기억이 아직도 생생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객석에 평양의 시민들이라든가 또 엘리트들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 가요 드라마 봤다고 뭐하고 대남 적대를 하더니 한국은 뭐 제1의 주적이다, 적대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 이거는 북한 주민들이 얘기는 하지 않지만 야, 이건 해도 너무한다, 정말 내로남불이 따로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스위스 유학 경험도 있고 외부 문화에 익숙한 지도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이 북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김정은이 처음 등장할 때 많은 기대가 있었죠. 해외 유학하고 서구 문물에도 좀 밝고 무엇보다도 일본이나 프랑스 파리라든가 서방 국가를 여러 차례 여행을 한 기록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가짜 여권을 이용해서 신분을 숨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27살 젊은 지도자가 오면은 정말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던 아버지 김정일이나 김일성과는 다르겠구나 하는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모두가 물거품이 돼버렸죠. 사실 아프리카 국가라든가 이런 좀 일부 국가에서 그 엘리트들이 영국이라든가 이런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유학을 하고 와서 오히려 더 가혹한 탄압을 하는 장기 집권을 하는 독재자가 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뭐 그런 사례를 꼭 인용하진 않더라도 김정은이 기대와 달리 아버지 뺨치는 정말 전제 군주 이런 독재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후견인으로 아빠가 지정해줬던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했고요. 한때 경쟁자이긴 했지만 해외를 떠돌고 있던 이복형 김정남도 독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부 간부들 회의 중에 졸았다는 이유로 뭐 건방지게 뭘 했다는 이유로 짝다리를 짚었다는 이유로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죠. 이게 북한에서 그런 반혁명 또 수령에 대한 모독 이런 걸로 죽는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라든가 심지어 나이 많은 그 간부들의 손주들까지도 전부 정치범 수용소나 아니면 지방으로 추방돼서 정말 혹독한 삶을 강요받고 한번 그렇게 찍히면 다시 회복될 수가 없거든요. 정권교체라는 게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간부들이 정말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경험이 사실 좀 긍정적으로 서구에서 배우게 작용하면 될 텐데 이게 엉뚱한 데만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아마 프랑스 파리에서 바토무슈라는 그 세느강 왔다 갔다 하는 유람선을 봤겠죠? 그거 보고 또 와가지고 대동강에도 유람선 띄워라 이래가지고 무지개호라는 이상한 배 하나 띄웠죠? 또 알파마레라는 스위스의 유명한 그 온천 워터파크가 있어요. 이거 만들라 그래가지고 지금 곳곳에 온천 뭐 이런 거 시설 만들고 있고 북한에서 스키 인구가 얼마 되겠습니까? 마식령이라고 강원도 원산 부근의 700m 고지에다가 스키장 만들어 놨는데요. 그냥 스키 리프트가 쇠파이프 잘라가지고 이렇게 자른 단면이 막 나타날 정도로 저거 타다가 정말 떨어지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들어 놨는데 거긴 누가 가겠습니까? 백두산에도 뭐 또 스키장 만든다고 그러고 있고요. 곳곳에 뭐 대형 리조트를 만든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정말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서 아시아의 거대한 흉물로 지금 남는다. 한반도의 거대한 흉물로 남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보여주기식 또 자기 치적 쌓기용, 홍보 선전용 이런 데만 치중하다 보니까 진짜 주민들의 민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어떤 개선 조치나 이런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 2,500만 명 중에 40%인 1,100만 명이 만성적인 굶주림에 시달린다 이런 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죠. 벌써 한 10년째 세계 식량계획 WFP라든가 이런 국제기구에서 계속 그런 경고를 내고 있지만 김정은은 여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K 콘텐츠를 강하게 단속하면서도 젊은 지도자와 인자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전형적인 이중 전략이죠. 그러니까 일부 자기가 볼 때 사회를 좀먹는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 이런 쪽은 아예 싹을 조기에 잘라버려서 격리시켜버리겠다 이런 거고요. 나머지 청년들 또 젊은 신세대들한테는 너희가 우리 체제의 미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미래의 상징으로 자기 딸 주애를 지금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젊은이들의 어떤 그 구심점으로 내세우는 거. 이거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집권하고 있다가 결국은 딸 주애한테 권력을 물려주게 되면 지금의 그 또래 청년 세대라든가 미래 세대 애들이 김주애를 떠받치는 구심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세대가. 그러다 보니까 그 청년 세대라든가 이런 쪽에 끊임없이 구애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청년동맹이라고 북한 최대의 청년 조직 행사에도 김정은이가 가가지고 뭐 연설을 했죠. 사실 올해 초에 1월 3일이었죠.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체포돼서 미국 법정으로까지 압송되는 김정은으로서는 정말 경천동지할 이런 사태가 있었고 또 이란의 사태가 있었죠. 작년 12월 28일 날 이란에서 젊은 청년들을 주축으로 해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유혈 사태로 인해서 한 3만 명 정도가 죽었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사태 속에서 김정은은 지금 그런 사실을 전혀 주민들에게, 특히 청년 세대들에게 알리지 않고 차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만약에 전해지면 야, 우리는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더하네? 이게 뭐야? 우리도 좀 제정신 차려야 되겠는데? 젊은 세대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서 핵심이 된 게 경제 문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이번에도 이란 사태를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하면서도 세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태들, 여기에 중심에 청년들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같은 이 또래 녀석들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또 이렇게 치켜 세웁니다. 우리 조선의 청년들은 그들과 달리 사회와 국가를 위해 가지고 헌신하고 있다, 이러면서 자기 멋대로 우크라이나에 파견됐다가 숨진 또 부상을 입은 병사들을 겨냥해서 아무런 대가나 보수도 바라지 않고 그들이 전쟁터에서 희생해서 노동당과 또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용병으로 가가지고 월 2,000달러 정도, 연봉으로 치면 24,000달러 돈 받은 거 알고 있고, 그거 1년에 따지면 5천억에서 8천억 정도 되는 돈을 받은 건데, 이제 와가지고 아무런 보수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병사들한테 돈 한 푼 안 주고 자기가 그냥 떼어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노동당 내탕금으로 그냥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행태를 지금 김정은이가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청년 세대들을 지금 특히 한류 문화, 한국 드라마 영화, 이것 때문에 정말 미치겠다. 젊은 탈북 청년들 보면은 드라마 영화 때문에 왔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김정은이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 퍼지는 한류 문화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북한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류 문화 김정은이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우리가 봐도 너무 재미있게 잘 만든 드라마, 영화, 또 너무나 신나게 만들어서 전 세계를 뒤흔드는 K-팝이라든가 요즘은 뭐 정말 K-뷰티까지도, K-푸드까지도 이렇게 번져가고 있잖아요. 북한 청년들 그거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에서 밀반이 떼서 들어온 불닭볶음면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캐대언 뭔지 한번 보고 싶지 않겠어요? 드라마, 영화, 정말 인터넷이나 이런 거 없으니까 USB나 아니면 마이크로 SD 담아가지고 어떻게 넘어온 거? 노트북 같은 거 비싸니까 당연히 없겠죠? 노트텔이라고 요렇게 우리로 말하면 애기들 장난감 같은 이런 소형 노트북 형태의, 그런데 그냥 USB만 꽂으면 화면만 나오게 되는 그런 노트텔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거 통해 가지고 보면서 한국 사회를 동경하고 외부 세계에 눈을 뜨고 우리말로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슴이 아려오는, 그리고 탈북하신 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남조선 드라마 왜 그렇게 얄밉게 만듭니까? 딱 끝나고 그 다음 편 보려면 자기네들은 다음 편 올 때까지 며칠이나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 다음 편 보고 싶어서 정말 미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넷플릭스나 이런 OTT에서 그냥 정주행 하시면 되지만 북한은 실정이 그런 상황인데 정말 너무 한류에 대한 동경심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없다는 거 자기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기 딸인 13살 주애도 아마 자기가 통제를 못할 거 아니에요. 딸 키우는 아빠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집안에 딸 하나 있으면 서열 1위라는 거 누구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도 아마 김주애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어릴 때부터 뭐 공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거의 아나무인이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주애가 자기 방에는 인터넷 있고 다 뭐 있고 한류 드라마니 뭐 영화니 이런 거 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김주애부터가 골수 한류 팬일 텐데 뭐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 이런 거 보면서 열광하고 나도 언제 저기 한번 가봤으면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아마 김정은의 친 김정철한테 주애가 아마 물어볼지도 몰라요. 삼촌 저런 거 보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한테 권력에서 밀려난 뒤에 이 김정철이가 에릭 크랩튼 강팬이잖아. 외신들에 몇 번 노출돼가지고 그렇게 곤욕을 치르면서도 곳곳에서 에릭 크랩튼 공연만 있으면 쫓아가서 보는 그런 광팬이거든요. 이렇게 북한의 뭐 핵심층들, 김정은 패밀리 안에서 이미 한류 팬덤이 형성돼 있는데 김정은이 글쎄요, 주민들한테만 그렇게 가혹하게 처벌을 하고 강압적으로 나온다고 이게 뿌리 뽑힐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최근 북한이 당대회에서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중국은 이런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중국이나 북한이나 모두 다 공산당과 조선노동당이 사실상 체제를 통치하는 당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베이징의 지도부들도 노동당 9차 대회에서 김정은의 연설 그리고 정책 노선을 아주 주목해서 봤을 겁니다. 특히 김정은이 핵이나 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재래식 북한에서 상용 전력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무기 체계의 개발에도 좀 힘을 쓰겠다. 이렇게 발언한 부분을 좀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기존에 북한이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핵 개발을 완료한 상태. 그리고 ICBM을 통해 가지고 그 투발 수단으로 미국이나 지역 국가들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안보 위협으로 등장한 부분을 중국은 좀 우려스럽게 봐왔죠. 그러면서도 사실 중국이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처음에는 사실 국제사회의 보조에 맞춰서 유엔 대북 제재에 좀 동참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서 북한이 반발도 했는데 점차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인정해 주면서 중국 나름대로의 한반도에서 좀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이런 쪽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김정은이 이제 재래식 전력 쪽 강화 이런 부분을 나서고 있어서 이건 뭐지? 하고 좀 주시를 할 것 같습니다. 핵과 미사일이야 거대 담론 속에서 어떤 전략적인 이런 대응책을 모색하고 중국이 또 북한에 대해서 여러 압박을 가함으로써 컨트롤이 가능했는데 재래식 전력이라는 건 그야말로 함정이나 전차라든가 야포라든가 또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력을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것들이 북한이 중국을 향해서 적대적이라든가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서 또 새로운 군사 도발이나 충돌, 갈등의 어떤 소지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남북한이 최근에 핵 잠수함을 가지고 좀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 군사 정찰 위성을 둘러싸고 서로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북한이 지금 좀 열세를 만회하려고 북한말로 아글타글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주시하면서 이거 조금 좀 복잡해진다 이런 생각을 할 거고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제 곧 열릴 트럼프와의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정리, 물론 크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란 사태라든가 또 미중 간의 어떤 무역 문제, 교역 문제 이런 부분에 주안점이 두어지겠지만 한반도 상황이라든가 안보 부분도 미중 정상이 만났을 때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진핑이 좀 트럼프와의 논의를 통해 가지고 향후 북한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좀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다스려 나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증가하는 상황을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진핑과 베이징의 지도부 입장에서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 북러 밀착 상황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을 겁니다.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북한에 대한 후견국임을 자처해 왔고 그동안 또 대북 지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북중 관계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전통적인 우방 관계를 연결해 왔다. 혈맹이다. 산과 물이 있다는 인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왔죠. 그리고 그게 레토릭일 수는 있지만 순망치안이라는 이런 표현까지도 좀 쓰면서 절친한 관계임을 이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근데 김정은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어떤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좀 밀착을 시켰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 가장 좀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 전쟁을 통해 가지고 군사 전력을 확보한다거나 외교적으로 강화된다거나 경제 관계가 강화된다 이런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쓸 겁니다. 그 부분은 러시아와 북한의 교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한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북한과 러시아가 전략적
뭐 동반자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협약을 맺으면서 평양 신조약을 통해 가지고 유사시에 북한에 어떤 상황이 생길 때 러시아 군이 개입할 수 있는 상호 군사 협정 이런 거를 맺은 부분일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김정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 뭐 특수작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12,000명, 14,000명의 병력을 투입해 가지고 그 이후에 뭐 공병병력까지 보냈습니다만은 투입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지금 지켜줬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한테 뺏겼던 쿠르스크 지역까지도 탈환해가 돌려주는 이런 상황을 맺었기 때문에 유사시에 북한이 군사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북한이 굳이 요청하지 않고 급변 사태라든가 어떤 한반도에서 전쟁 상황이 벌어지거나 했을 때 러시아 푸틴이 한반도에 개입할 명분을 준 거죠. 예전에 김정은이가 우리 도와줬는데 우리도 당연히 도와야지 하면서 한반도 상황에 개입하려 할 경우에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넘어서 북한에 들어가서 유사시에 친중 정권을 수립하고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함으로써 중국이나 또 한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막으려 그랬던 이런 셈법이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진 거죠. 유사시에 뭐 러시아도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극동 쪽에 있는 전력을 해상 전력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청진이라든가 원산항을 통해서 병력을 파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김정은이가 좀 다시 푸틴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는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북중 관계 개선 쪽으로 좀 넘어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런 쪽을 좀 희망하고 있을 겁니다. 마침 뭐 3월 12일 날 북한과 중국 그러니까 평양과 베이징을 연결하는 국제열차가 이제 운행을 시작했거든요. 이게 그동안에 화물열차는 있었는데 여객열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6년 만에 이제 재개가 된 겁니다. 사실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범위에서 보면 여객들, 사람을 태우고 오가는 열차가 6년 동안 운행되지 않았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북한이 무슨 뭐 비행기로 오가는 인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아주 극소수일 거고요. 그만큼 북중 간의 어떤 교류가 사실상 좀 단절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전히 김정은의 노선은 보면은 러시아 푸틴을 좀 우선시하고 시진핑을 좀 홀대하는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뭐 시진핑하고 푸틴이 같이 연하장이라든가 축하 전문 이런 거 보내면 시진핑 거는 베트남이나 이런 국가들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귀퉁이에 쳐박고 푸틴 거는 노동신문 일면에 막 이렇게 금태 둘러가지고 뿌찐 동지께서 축하모를 보내왔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베이징의 지도부가 그런 거 모르겠습니까?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 김정은에 대한 어떤 군기 잡기를 좀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해소가 되지 않고 심해지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한국에는 어떤 기회가 될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안미 경중,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과 하고 경제는 중국과 한다는 이런 틀이 이미 사실 형해화됐습니다. 이제 그런 틀에 머물다가는 우리가 정말 이것저것 다 놓치고 마는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미국과 뭐 한미 공조라든가 이런 거를 강화하는 부분이 있지만 경제도 역시 미국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한 이후 우리가 뭐 관세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정말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3,500억 달러 투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어떤 압박 국면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좀 잘 헤쳐나가야 되는 이런 국면이 있고요. 사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동안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뭐 사드 반입을 이유로 한 한한령이라든가 이런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극복이 좀 어느 정도 되고 최근에 뭐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는 것들이 늘어나고 노비자 제도, 무비자 제도가 시행되고 이러는 표면적으로서는 좀 많이 이렇게 누그러지는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 진짜 우리 입장에서 중국과 진정한 안보나 경제 문제에 있어서의 협력이라든가 교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해치는 중국의 움직임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의 전투기나 함정이
우리 쪽을 넘나드는 거라든가 또 중국의 뭐 불법 좀 어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민간 차원이라고 강변할 수 있지만 서해상에 구조물 설치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그거를 뭐 별로 대수롭지 않은 걸로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그런 거에 불씨가 남아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이런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절히 우리의 실리를 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탐색해 나가야겠지만 당분간 적어도 트럼프가 지금 미국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제 안보와 경제와 모든 것들을 지금 쥐고 흔드는 이 국면에서는 미국의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미국과의 실리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 상황에서 김정은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국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할까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15년 동안 중국에 좀 발목 잡혔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중국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 보면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기 전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싱가포르 하노이에서 2018년 2019년 정상회담을 할 당시에도 김정은이 베이징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시진핑이 있는 지역에 가서 만나가지고 사실 훈수도 좀 받고 또 어떻게 보면 결과 보고까지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북중이 대미 전략에 대해서 함께 보조를 맞춰나가는 이런 모습까지도 보였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더니 남는 게 없더라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량이나 이런 거 정도 중국이 조금 원조해주는 수준에 그쳤지 북한이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어떤 도움이라든가 특히 안보 측면에서 뭔가 중국이 도움을 주지는 못했죠. 중국은 러시아와는 달리 그래도 유엔이라든가 이런 국제 규범 속에서 뭐 그거를 100% 준수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트집 잡히지 않기 위한 노력은 최소한 해왔다고 보거든요. 자신들이 한때 우리가 지금은 잘 안 씁니다만 G2라 그래서 미중이 전 세계에서 뭐 패권 경쟁을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미국이라든가 서방으로부터 우리가 책 잡힐 일을 했다? 괜히 북한을 쓸데없이 감쌌다가 우리가 G2로 또 국제 리더십으로 자리하는데 손실이 올 수 있다? 이랬다면은 이런 우려 또 그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몸을 사리는 부분이 있었죠. 이런 점을 김정은이가 아마 간파를 하고 못마땅해 했던 것 같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은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과의 관계도 사실 작년 9월 달에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가가지고 뭐 천안문 막루에 올라서 북중러 연대를 과시했다. 이런 어떤 보여주기식 퍼포먼스 부분에 불과한 그거에 한정된 움직임만 보였고요. 특히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 감정이 많이 상한 건 자기가 후계자로 지금 밀고 있는 김주애에 대해서 시진핑이라든가 베이징 지도부가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딸 내가 베이징에 데리고 나가서 외교 무대에도 데뷔시키고 한번 좀 멋지게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애를 방구석에만 그것도 좋은 호텔이나 뭐 중국의 영빈관인 조어대도 아니고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 숙소에서 2박 3일 동안 처박혀 있게 했다? 이런 거에 대한 좀 서운한 감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핵잠수함 협력을 확대하게 된다면 북한의 전략 계산도 달라질까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다. 이거는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위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도 물론 평화적 핵 이용이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좀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사실 잠수함에 뭐 핵미사일을 싣거나 이러는 SSBN이 아니고요. 추진 동력으로만 핵을 이용하는 원자력을 이용하는 이런 잠수함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전략적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또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에 수시로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받기 위해서 지상으로 해수면으로 나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잠항을 하면서 잠수함의 가장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은닉성을, 은밀한 기동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협일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대북 공작을 하는, 작전을 하는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잠수함을 이용해서 원산항 앞까지 들어가 가지고 침투 공작을 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서 뭐 크게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잠시 이렇게 촬영을 하고 돌아오는 이런 정도 수준의 작전을 이제 전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다 더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이게 북한으로서는 좀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은요, 사실 세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과거 90년대 독일에서 이미 잠수함 기술을 제공받아서 우리가 자체로 건조를 했고요. 장보고함 같은, 우리 최초의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오랜 작전 활동을 마치고 얼마 전에 심지어 퇴역까지 했어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함선 건조 기술에 또 잠수함 건조 기술, 이런 것들이 결합되고, 또 세계가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K방산의 여러 가지 장비들이나 첨단 기술들이 거기에 결합된다면, 북한이 아무리 조잡한 형태의 핵 잠수함을 가지고 SLBM을 가지고 위협을 한다 이래도 아마 상대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 부분이 사실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업적일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이 물론 비핵화를 해주고 한반도의 평화가 이룩되고 그런 조건으로 대북 제재를 해주고, 이런 싱가포르, 하노이,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의 구도가 지금 현실화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김정은이 이미 그 오랜 시간, 8년 이상의 기간을 거치면서 지금 자기의 국제적 위상, 북한의 위상이 달라졌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도 사실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용인해 주려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뉴클리어 파워라고 마치 핵 보유국을 의미하는 듯한 이런 호칭도 쓰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트럼프도 분명한 것은 북한을 핵 국가라든가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걸 공식화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설사 그렇게 트럼프가 한다 해도 트럼프 이후에 미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그거를 당연히 백지화하고 번복할 겁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트럼프에게도 김정은에게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또 관심을 갖는 거는 북한의 어떤 변화, 체제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북 관계의 어떤 전화, 한반도 안보,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해결했다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국제 분쟁, 중동 이스라엘이라든가 우크라이나라든가 또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해서 보여주는 마약 카르텔의 해체, 이런 것들에 이어서 한반도 안정 평화, 이런 부분을 자기가 노벨상으로 가는 마지막 단추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트럼프로서는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고, 김정은으로서도 트럼프의 그런 의도를 잘 간파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물론 부수적인 것도 있죠. 자기의 비즈니스, 이미 강원도 원산에 있는 갈마 해양 리조트, 이런 거, 김정은 너는 정말 멋진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형 리조트가 있더라? 거기에 아마 트럼프 일가가 또 투자를 하는 문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까지도 아마 머릿속에는 그리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김정은이 거기에 호응을 하고 트럼프와 만드는 그런 그림 속에 정말 뛰어들지 아니면 어떤 다른 운명을 맞을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북한 전문가로서 또 저널리스트로서 지난 34년 동안 활동해 오면서 많은 경험과 또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반도 주변 정세는 물론 멀리 중동에서의 어떤 변고까지 대한민국의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를 뒤흔드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벽두부터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더 좋은 정보, 더 정확한 분석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